열린공감TV는 그동안 2년 가까이 세월호의 진실이 무엇일지 오랫동안 탐사 취재를 해왔습니다. 지난 열린공감TV의 세월호 진실 특집 방송을 종합을 하면요, 세월호 참사의 진짜 침몰 원인은 단순한 내인설 같은 기계적 결함이라든가 잠수할 충돌설과 같은 외부 충격설이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에 의한 촉발된 참사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아이고야. 열린공감TV는 과학적으로 분석한 합리적인 최종 결론인 세월호 침몰의 스모킹건은 기관장의 텔레그래프를 이미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등을 통해서 열린공감TV는 세월호는 프로펠러가 2개이고 방향타가 가운데 중앙에 있는 2축 1타 구조를 가진 선박이고요. 사고 당시 조타수가 우측으로 15도 이상 타를 돌려서 변침을 시도하던 중에 박기호 기관장이 임의로 우측 엔진의 텔레그래프를 극미 속으로 급감속시켰다라는 결정적 법원 기록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선박의 엔진 상태를 심각하게 불균형에 빠뜨리는 결정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저 법원 기록이라 하면 이준석 선장에 대한 재판에서 나온 기록인가요? 선원들의 전체 기록이 선원들의 전체 기록에서 네. 우측 엔진이 감속이 되자 좌측 엔진은 전속력으로 선체를 밀어내는 반면에 우측 엔진은 급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 물리적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일종의 비대칭 추력의 절대성이라는 것인데요. 좌측 엔진만 전속력으로 배를 밀고 우측 엔진이 멈춰 있다면 선체에는 거대한 우회전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타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우회전하는 힘을 전혀 막아주지 않고 방치하게 됩니다. 배는 무조건 우측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연 15도 변침을 했었는데 우측 엔진을 기관장은 데드 슬로우 어헤드로 놓게 됩니다. 이 순간 배는 단순히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선체를 내동쟁이 치는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두 가지 거대한 회전력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폭발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쌍발 엔진의 비대칭 추력 현상은 방향타의 물리적 각도를 압도하는 거대한 우선 회력이라고 해서 우측으로 회전하라는 힘이죠. 선체에 가하게 된 겁니다. 당시 조타수가 타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기계고고장이 아니라 이 폭력적인 회전력이 타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겁니다. 이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데도 이쪽에 계속 뭔가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계속 받았댔어요. 열린공감TV가 자체 AI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짜 침몰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 AI로 제안한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측으로 통제 불능 상태로 급회전하면서 순식간에 선체가 기울어지자 내부에는 엄청난 원심력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복원력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네요. 그러면 그렇죠. 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엔진이라도 좀 멈춰 세우면은 좀 수평이 맞지 일부러 않을까요? 손을 댄 거니까 엔진에 한쪽을 꺼버린 거니까는. 2개의 엔진이 있는 거예요. 네. 텔레그래프가. 네. 세월호는 2개의 프로펠러, 2개의 엔진으로 양측으로 움직입니다. 네. 텔레그래프가 2개예요. 2개 다 전속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우연 엔진을 내려버린 거예요. 어허. 점차적으로. 예. 그러다가 그러다가 데드 슬로우 어헤드라고 해서 거의 미속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러니 거의 이쪽은 회전이 되지 않고 프로펠러가 이쪽만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갑자기 배가 확 우측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고의로 한쪽 엔진을 멈춰 세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추정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원심력은 세월호 내부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약 2,000톤의 화물을 순식간에 반대 방향, 즉 좌연으로 굉음과 함께 내동쟁이 칩니다. 저게 CCTV예요. 거기다가 평형수가 없어서요. 예. 복원성이 없었던 세월호는
이 화물의 충격과 무게중심 이동을 버티지 못해서 그대로 좌측으로 약 45도 정도 꼬꾸라집니다. 세월호 당시의 CCTV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네. 당시 세월호는 굉장히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네. 평형수를 대량으로 빼낸 상태였습니다. 아 게다가 예, 오히려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복원성이 거의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할 때부터 네, 결국 화물이 좌측 선벽을 때리면서 쏠리는 하중을 견디지 못한 배는 좌측으로 약 45도 이상 급격히 기울면서 붕괴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허. 사참이 참사위 등은 오염된 유압유 찌꺼기 등으로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어서 배가 침몰했다는 이른바 내인설을 침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세월호가 방향을 트는 짧은 순간에 유압 밸브가 운 나쁘게 하필 그 순간에 고장이 났다라는 기계적 우연에 기댔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엔진의 좌우 출력을 기형적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배가 급격히 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수역이 수심 36m 해역에서 잠수함이 수중 기동하에서 출동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렇죠. 외인설이죠, 저게. 네, 이 거대 중량의 물체가 접촉하려면요 물리적 역학적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저것은 그런 과학적을 개념을 철저히 무시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맹골 수도는 수심이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났던 해역은 수심이 36m 내외거든요.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할 정도의 잠수함이 갖다 들이박으려면 미들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잠수함의 높이만 하더라도 10m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심이 얕은 곳으로 배가 가는 게 당연하죠. 왜냐 너무 깊은 데 가다가 진짜 사고 나면은 그렇죠. 이거는 뭐 구조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잠수함 외인설의 경우는 사실은 뭐 목격된 어떤 뭐 흔적 같은 게 안 나왔잖아요. 하나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세월호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자로라는 분의 예, 세월 X라는 다큐멘터리 세월 보시면 X. 네. 해당 영상에 저렇게 잠수함처럼 보이는 물체가 쭉 직진하는 영상이 잡힙니다. 저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잠수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열린광TV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잠수함은 저렇게 잔망경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라면 수면 아래 보일 듯 말 듯 선수와 선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선수와 선미가 물거품이 옆으로 퍼집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당시 해경의 고속장의 조타수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그 해역은 36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심이 세월호가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하부가 6m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잠수함의 높이를 한 10m로 추정한다면 절대 잠수함이 그 근방에 다닐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송이 나가자 세월호 참사 당시에 팽목항에서 누구보다도 일찍 내려가서 활동했던 여러 잠수하사들, 네. 활동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제보를 해오셨는데요. 제보자는 김호준 씨 등이 제기한 여러 가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앵커 앵커 침몰설. 침몰설. 예. 고의 침몰설. 강하게 반박을 하시면서 열린공감TV와 같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엔진 조작설. 그래서 다수로 알려져 있는 앵커 침몰설에 대해서 앵커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사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조작됐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앵커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이제 일단 배가 운항 자체가 불가능하고 항적 기록 가지고 얘기할 때는 잠깐 혹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배를 알면 사실은 그 불가능한 얘기인데 문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같이 앵커가 사라졌다고 하는 사진이 있잖아요. 이게 조작된 사진이에요. 이것도 사실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작된 사진을 근거로 앵커설을 제기를 했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전 국민을 아직 우롱한 거잖아요. 그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그거는 설명을 해서 명확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의심스러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마 사진까지 조작해가지고 이런 그 앵커설을 퍼뜨렸을까? 포토샵이나 이거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색을 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반사값에 의해서 그 붉은 빛이나 바이올렛 계열이 도는 게 다른 사진은 절대 안 도는데 그 사진에만 돌아요. 그게 왜냐면 앞에 있는 동그란 부분이죠. 구상선체라 그러나? 뭐 아무튼 그 앞부분에 빨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물에 반사되면 이 청색 부분에도 그 값이 먹는데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짙은 청색으로 나와요.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앵커가 사라졌다고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서 색을 뺀 거예요. 빼니까 그 청색에 가려져 있던 밑에 갈려있는 반사되어 있는 붉은색이 거기에 바이올렛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색을 뺐을 때, 그러니까 얘네가 일부러 그 앵커가 이게 음영에 가려져 잘 안 보이니까 그거가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색을 빼고 그 구멍을 보여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조작한 걸 가지고 그거에서 근거해서 앵커가 그쪽이 안 찍혔다, 사진이 사라졌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운항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은 저렇게 사진까지 조작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의 생김새를 하나 볼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저거가 앵커입니다. 그렇죠. 좌연 우연 두 개 있지요. 저 앵커를 쭉 내리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날개가 이렇게 펴집니다. 이해하셨죠? 네. 예. 이 앵커의 색깔이 검정색이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실제 세월호의 앵커를 내리는 구조입니다. 배의 정중앙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저 우연 쪽에 있는 앵커를 내렸어요. 그래서 앵커가 바닥에 닿아서 예. 배가 급격하게 우측으로 쏠렸다. 네. 이렇게 돌아갔다. 예. 그게 이제 앵커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열린공감TV가 찾아봤더니만 그 앵커가 잘 붙어 있습니다. 우측에 그대로 잘 붙어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내려왔다는 것인지 도무지 저는 납득도 이해도 안 갑니다. 내렸다 다시 올린 건 아니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한 6명, 7명 정도가 붙어야만이 조작할 수 있는 앵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 급박한 시간 동안에 내렸다 올렸다 할 수가 없지요. 네. 예, 이렇게 잘 붙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열린감TV가 내린 결론은 세월호 참사는 조사위원회가 결론 내리지 못했던 단순한 기계 결함이라든가 외부 충돌 사고가 아니라 이 사건은 기관장의 우연 엔진 급감속 조작이라는 인위적 개입이 방아쇠가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대칭 추력이 배를 강제로 스피닝시켰다라는 거예요. 과정 및 평형수 부족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결합을 해서 2,000톤의 화물이 쏟아지면서 배를 전복시킨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들어맞는 연쇄 반응의 결과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는 세월호 침몰이 사람의 의도적인 조작에 의해 발생한 사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제보자도 같은 의견으로 열린공감TV에 보도한 내용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 조타 실수라든가 밸브 고장만으로 그 배가 급격히 쓰러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기관실에서 좌연과 우연의 엔진을 다르게 조작을 하고 인위적으로 부하를 걸어서 배를 고의적으로 급선회해서 전복시켰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기관실에서 엔진을 조작을 했거나 뭔가 엔진이 아무튼 서로 다르게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 형성이 됐다. 그 충돌을 주장하시는 분 중에 뭐 부하음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스크류가 있는 배 같은 경우는 엔진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면 기계장치 부하가 걸려가지고 그 부하음이 마치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실제로 배 타보면 규모가 큰 배들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핸들로 기어 넣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 이제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는 그 좌우 엔진을 따르게 쓰면서 하나는 전진 넣고 하나 후진 넣으면서 이렇게 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나요. 엔진이 프로펠러를 따르게 작동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데드슬로우 상태가 일어나면서 한쪽 스크류가 있는 부분에 부하가 걸리면서 부하음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자, 저렇듯 저희 열린공감TV가 새롭게 2주간에 걸쳐서 제시한 결정적 스모킹건은 기관장의 인위적인 엔진 조작, 가설이 세월호 침몰의 모든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저 가설이 맞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앞으로 뭐 방송을 이어나간다고 치면 도대체 왜? 그렇죠. 거기서 이제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또 다른 의미의 고의침몰설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희 열린공감TV가 그동안 드러난 선원들의 진술과 법정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고 그것을 토대로 박규호 기관장이 의미로 텔레그래프에 손을 댄 사실은 팩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랬다면 그가 왜 그랬을까이죠. 단순히 이 행위가 납득할 수 없는 실수가 아닌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인위적 침몰 유발 행위라면은 단순히 음모론이 아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소름 돋는 의혹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오늘 경찰청 설전을 통해서 하나씩 그 실타리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기하고자 하는 의문점들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추후에도 없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내인설, 외인설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아니고 인위적 조작을 통해 침몰 원인이 된 것이라면 왜 하필 그래야만 했을까를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저희 열린공감TV가 세월호 탐사 취재를 약 2년 전부터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과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 관련해서 탐사 취재를 하면서부터입니다. 네. 열린공감TV 취재 기자들은 12.3 계엄 관련해서 정보사 오비 블랙 요원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열린공감TV가 취재해서 단독 보도했던 김충식과 노상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서로 친분을 유지하며 노상원의 개명 전 노용래라는 이름으로 김충식의 2015년 베스트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전시회에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을 김충식의 창고에서 발견한 문건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노상원이 그 김충식에게 네. 후원금을 보냈다. 그렇죠. 예. 또한 김충식은 군 장성 출신 모임인 성우회에 노용래를 잘 챙겨줘라 라고 언급하는 등 12.3 계엄 관련 비선 라인들과의 연루 의혹 속에서 두 인물의 연결고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엇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어요. 즉 노상원은 일본의 덴니시의 일본 천리교 재단인 델리 대학에 유학 중이었고 김충식은 그 델리 대학에 보관 중인 몽유도원도를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국내에 있는 풍신수길의 점검과 막교환 프로젝트를 아주 오랫동안 추진하기 위해서 델리 대학을 자주 왕래했다라는 제보를 받아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열린공감TV 취재원은 정보사 오비 블랙원에게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신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당시 팽목항에 있었다고 합니다.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유가족 팀에 들어가서 유가족처럼 활동을 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노상원 쪽 오비가요. 네. 우리는 세월호에 정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상부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당시 정보사령관이 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노상원? 노상원이잖아. 아, 노상원이 세월호 네. 참사 때 정보사령관? 사령관이었습니다. 호호. 정보사 요원들을 봤다라는 복수의 제보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세월호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탐사 취재를 해온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왜 하필이라면 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왜 하필 안산 단원고는 세월호를 탔을까입니다. 수학여행이었잖아요. 네, 2014년 4월 15일이 화요일이거든요. 네. 오후 6시 30분 인천항을 출발해서 다음날 오전에 제주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여행사와 단원고가 계약을 해요. 당시 계약서에 명기된 배의 이름은 세월호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오하마나호였어요. 네. 하지만 단원고 학생들은 4월 15일 날 세월호에 탑승합니다. 이유는 청해진 해운에서 운항하는 스케줄상 화목은 세월호가 또 월수금은 오마나하오가 운항하게끔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관행상 2003년부터 해당 항로를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수학여행단과 일반 여행을 실어 날랐던 익숙한 선박이었던 오하마나호를 타고 제주도를 가니까 학교와 여행사가 별 생각 없이 오하마나호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세월호는 참사 1년 전인 2013년 3월에서나 해당 항로에 투입된 배였습니다. 하지만 단원고가 2014년 수학여행 입찰 공고에 따른 계획 문건을 작성한 시점은 2013년 7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3월부터 세월호가 화요일 날 배정된 배란 사실을 과연 여행사가 몰랐을까요? 모르고 7월에 오하마나호로 계약을 진행을 했다는 건데요. 왜 다른 학교나 다른 단체들의 계약서에는 화요일 날 출발을 세월호로 명기하고 있는데 왜 굳이 단원고만 오하마나호로 계약을 진행을 했을까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왜 하필 세월호만 2014년 4월 15일 저녁에 인천항을 출발했는가입니다. 아, 거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2014년 4월 15일 저녁 인천항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배는 모두 10척이었습니다. 많았다. 예, 그래서 예정되어 거기 있었던 말고 다른 데서 출발하는 인천항에서
네. 인천항에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배는 여객기는 모두 10척 정도였어요. 여객선이. 예, 세월호를 포함해서 총 여객선이 운항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짙은 해무가 안개가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로 인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다른 9척은 아예 출발을 운항을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출항을 포기하고. 예, 세월호만 굳이 나간 거예요. 시기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려 2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6시 반에 출항하기로 되어 있었던 세월호만 밤 8시 35분경에 시정주의보가 해제되자 바로 예정보다 2시간 30분 정도 지연된 밤 9시경 유일하게 인천항을 출항합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다른 모든 여객선이 운항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 과적과 무리한 일정 등으로 인해 세월호 단 한 척만이 늦은 밤에 출항을 강행했던 겁니다. 자, 왜 하필 세월호는 출항 당일날 선장을 교체했는가입니다. 그쵸. 저것도 되게 그때 이슈가 되었던 기사였네요. 예. 네. 세월호의 정식 담당 선장은 신보식 선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도 이상하게 신보식 선장은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부터 네. 17일까지 네. 2박 3일 일정으로 갑자기 휴가를 냅니다. 네, 맞아요. 예. 휴가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개인 사유. 개인 사유? 예. 어떤 개인 사유인지는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월호 관련 참사가 일어나기 한 달 전인 2014년 3월 모 공중파 드라마에 세월호의 모습이 잠깐 잡혔습니다. 잠깐 당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강학생이구만. 반가워. 이것은 말이야, 이 배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뭐, 머리? 그런 것이지. 바로 저기 사람의 머리에 머리에 해당하는 브릿지, 네. 성교, 그리고 조타실 네. 다 같은 겁니다. 네. 너무나 이상한 점은 저 신보시 선장은 청해진 해운에 여러 차례 걸쳐서 세월호가 보건성에 심각히 결함이 있다고 하면서 회사 측의 수리와 시정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하필 참사 전날에 2박 3일간의 휴가를 낸 겁니다. 정식 세월호 선장은 신보식이었는데 갑자기 대리 선장이 이준석. 들어옵니다. 바로 저 사람. 이준석 선장이라는 사람이 대리 선장으로 온 겁니다. 통상 세월호 같은 여객선의 경우에는 1선박 2선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게 통상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준석은 이미 오래전에 청해진 해운에서 정년 퇴직한 사람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런 사람이 하필 그날 대리 선장이 된 거예요. 대리 선장이. 예. 열린공감TV는 이준석 선장 주변 인물들을 탐사 취재를 해왔었는데요. 몇몇 당시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잘 아는 오마나호 선원들을 어렵게 만나서 여러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준석 선장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의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매우 가까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고 빚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확인은 매우 어려운 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출항 직전에 3등 항해사 등 일부 선원들이 이준석 선장에게 출항하지 말자 애걸복걸했다고 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예. 해무 때문에. 이준석 대리 선장은 안개가 거치자 무리하게 출항을 강행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보도를 한 매체는 인명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하면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소문을 보도를 하기는 했지만 뭔가 꺼림직하기는 합니다. 자, 왜 하필 세월호는 배가 기울었는데도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보건성 핵심 장치인 평형수를 뺐을까입니다. 출발할 때. 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침몰 원인 중 하나가 과적과 평형수 배출에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수사기관과 선조위 등 여러 차례의 공식 국가 조사를 통해서 명백한 사실로 팩트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세월호는 법적으로 적용된 한도를 넘는 2배 이상의 초과하는 화물을 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는 일본에서 중고선으로 수입된 후에 더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배 위쪽에 객실을 증축하는 개조를 하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서 배의 무게 중심이 위로 쏠리게 되었고 한국 성급은 안전을 위해서
화물 적재 한도를 987톤으로 대폭 줄이라는 조건으로 운항을 승인했던 겁니다. 하지만 참사 당일날 세월호에서 승인된 한도에 무려 2배가 넘는 약 2142톤의 화물을 실었습니다. 심지어 화물을 싣고 나서 배가 흔들릴 때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 고박 있지 않습니까? 고박. 네.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하. 그물 같은 걸로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가 막 하늘 위로 치솟고. 그렇죠. 평형수라는 것은요, 배 밑바닥에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을 뜻합니다. 그 오뚜기처럼 밑바닥에 있는 무거운 쇠구슬처럼 오뚜기 보시면 배의 무게 중심을 낮춰서 파도나 회전에 의해서 배가 기울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보건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핵심 장치입니다. 세월호는 화물을 너무 많이 실으면 배 전체가 무거워서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배의 겉면에 배의 물에 얼마나 잠겼는지 보여주는 선이 있대요. 이렇게 선. 네. 그걸 홀수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선이 물이 잠기면은 이 과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출항 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들통나기 전에 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 생명수를 할 수 있는 예. 평형수를 그래서 뺐구나. 예. 그래서 평형수 약 1,300톤 이상을 몰래 바다로 빼버립니다. 하하. 화물은 과도하게 싣는 대신에 밑바닥에 물을 빼갖고 어떻게 배의 되겠어요? 전체의 무게와 홀수선을 맞춰버린 겁니다. 안전 불감증 욕심 때문이건 어떤 무엇이 되었건 굉장한 위험한 짓을 한 거네요. 그렇죠. 부적절한 짓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왜 하필 세월호는 12시간이나 넘게 멀쩡히 운항을 했어요. 그런데 맹골 수도에서 침몰을 했는가입니다. 결국 세월호는 단원고와 여행사 간에 계획된 배도 아니고 화요일에 출항하는 배라는 이유로 단원고 학생들을 태우고 운항 기준의 2배가 넘는 과적 화물을 고박도 하지 않은 채 실은 후에 다른 배들은 안개 때문에 출항도 포기했는데 네. 굳이 2시간 반을 기다려가지고 이준석 임시선장이 출항을 강행해서 바다로 나갔던 거예요. 더군다나 출항 전에 평형수도 대거 빼버리고 말입니다.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 2분경 원래 예정 시간인 6시 30분보다 2시간 30분 지연되어서 세월호는 인천항을 출항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4월 16일 날 오전 8시 48분까지 약 12시간가량 세월호는 그닥 큰 문제 없이 순항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차를 운행하다 보면 운전대를 살짝 조절하잖아요. 네. 아무리 똑바로 직진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동차도 바람이라든가 뭐 도로 환경이라든가 휘청휘청해. 살짝씩 운전대를 좌우로 흔들 수밖에 없어요. 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더 심하겠죠. 예. 조타수는 항로를 따라오면서 일직선이라고 하더라도요. 12시간이 넘는 동안에 교대로 수천 번의 미세한 조타수가 조타를 하게 됩니다. 네. 예, 항로를 변침하는 것이죠. 당시 세월호의 AIS 선박 자동 식별 장치 항적 데이터와 대형 여객선의 통상적인 운항 특성을 바탕으로 예측 분석을 해보면 인천에서 제주 항로는 서해안의 섬들을 피해가야 하므로 네. 지점마다 꺾이는 각도가 다 달라요. 네. 그리고 특히 8m 인근은 가장 좁고 굴곡진 구간으로 예상 변침각은 무려 30도에서 50도 내외로 기수를 남쪽이라든가 남서쪽으로 크게 틀어야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출항 초기 항로 중에 가장 크게 방향을 꺾는 곳 중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덕적도 인근 또한 약 10도에서 20도 내외의 변침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복잡한 인천 앞바다를 벗어나서 본격적인 서해안 메인 항로에 올라타는 구간입니다. 군산 및 격포 앞바다까지 직진 순환 구간으로 목적지를 향해 일직선에 가깝게 항로를 정렬하기 위해서 약 2도에서 5도 내외의 미세한 조정을 수천 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은 망망대해에 가까운 직선 항로로 주로 자동 조타 장치라고 해갖고요. 오토파일럿 네. 켜두고 순항을 한다고 합니다. 조류나 바람에 의해서 밀린 항로를 보정하거나 다음 변침점을 향해서 아주 미세하게 손으로 수동으로 기수를 조종하는 수준에 그쳤던 겁니다. 드디어 세월호는 맹골 수도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맹골 수도의 험악한 바다 환경은요. 전날 하필 2014년 4월 16일 날 너무도 잔잔했습니다. 당시 맹골 수도의 조류가요. 침몰의 주된 원인이었을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예. 기상은 매우 양호했고 파고는 겨우 약 0.5m였을 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어떤 특정 세력이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킬 생각이었더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장 조류가 센 곳으로 알려진 네. 맹골 수도를 택할 확률이 수심이 매우 깊고 망망대해를 선택했을까요?
맹골 수도를 선택했을까요? 예. 만약에 어딘가 기사가 나간다라면 맹골 수도에서 침몰했다라면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험악한 네. 동네니까. 예. 맹골 수도가 그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 네. 우리 유명한 울둔복 다음으로 음. 예, 평상시에 대한민국에서 조류가 가장 그렇군요. 거세고 험한 곳이기 때문에 네. 예, 유속이 보통 왜 6노트 정도 되거든요. 잔잔한 바다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당시 별 큰 흔들림도 없었는데.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망망대해는 그 일치선을 올 때는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뭐 사고가 날 만한 특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맹골 수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맹골 수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겠구나라고 어떤 생각해 편견이 볼 수 생기겠죠. 있죠. 그렇죠. 자, 왜 하필 당시 항해사는 베테랑 항해사가 아니고요. 초보 3항해사가 백기를 지휘했는가도 의심해 볼 만합니다. 항해사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항로를 계획하고 지도와 항해 기기를 활용해서 선박을 조종하면서 갑판부의 화물 적재라든가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항해사의 여러 업무 중에 주요 업무는 최적의 항로를 설정하고 뭐 망원경, 나침판,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사용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목적이자 임무인 사람이에요. 맹골 수도는 그동안 평상시에 매우 물살이 맹수처럼 거칠고 네. 빠르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 맹골 수도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므로 통상 이런 험한 바닷길을 지나갈 때는 베테랑 항해사들이 당직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야겠죠, 당연히. 예, 항해사는 보통 24시간 교대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세월호에는 총 4명의 항해사가 승선해 있었어요. 1등 항해사가 무려 2명이었습니다. 강원식, 신정훈. 네. 2등 항해사도 1명 있었습니다. 김영호. 3등 항해사는 박한결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저 3등 항해사 박한결이라는 여성 항해사는 나이가 만 25세였어요. 25세. 당시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3등 항해사로 근무한 지 고작 경력 1년 미만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물살이 세고 위험한 지역인 맹골 수역이었더라면 1, 2등 항해사가 배치가 되었어야 합니다. 왜 3등 항해사가 그 중요한 맹골 수도를 지날 때 그 시간대 하필 배치를 시켰을까?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필 당시 박기호 기관장은 기관실이 아닌 성교로 올라와 있었나입니다. 그렇죠. 기관장은 기관실을 지켜야 되는데 성교회는 선장이 있는 곳이고 그렇죠. 좀 이상하네 진짜. 그렇죠. 그동안 사참위 등 조사의 보고서에는요. 세월호 참사 당시 성교, 브릿지, 조타수가 있는 조타실, 사람을 치면 뇌에 해당되는 곳, 네. 거기에는 3등 항해사와 조타수뿐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선원들의 공판 기록하고 진술 기록 등을 종합을 해보니까 참사 당시에 성교에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박기호 기관장이었습니다. 박기호 기관장이 성교의 참사 당시 시각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진술 등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관장의 역할은 선박의 기관부, 엔진이라든가 발전기, 보일러, 펌프 시스템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 기관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기관실은 배의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주로 근무하는 곳은 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렇죠. 예, 그렇죠. 기관 제어실이에요. 아무래도. 예. 예. 성교인 조타실은요. 선장과 당직 항해사, 조타수들이라고 있는 배의 맨 윗부분입니다. 네. 고위 지휘 구역이거든요. 엔진의 출력을 결정하고 조타실에 있는 텔레그래프 레버를 당길 수 있는 사람들은 항해사의 고유 권한이고요. 네. 선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죠. 예. 만약 운항 중에 기관장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저 밑에 있다가 기관실에서 맨 이탈해서. 위로 올라와서 예. 조타실로 올라가 가지고 누구의 지시도 없었는데 임의로 텔레그래프를 만지거나 엔진 출력을 항해사 몰래 제어했다라면 이는 선박의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을 하는 옛날로 말하면 선상반란이에요. 바로 명백한 월권이고 그냥, 바닷속에 불법 행위인 던져버리죠.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관실에 있었으면은 세월호 침몰과 함께 저분도 그냥 뭐 그랬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아. 그 위에 올라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죠. 자, 보시겠습니다. 왜 하필 당시 기관장은 성교에서 한 번 나가서 밖을 살펴보고 다시 성교로 들어왔는가입니다.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과 다르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법정 기록과 진술을 살펴보니 선원들의 진술에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사 당일날 박기호 기관장의 행적이 매우 수상한데 박기호는 4월 16일 8시 39분 13초에서 23초 약 10초간 좌연 윙 브릿지로 나가서 해상 상황을 관찰하고 다시 선교로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추후에 발견된 세월호의 CCTV 시간대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또 과학적으로 시간대를 다시 종합을 해갖고 재구성한 실제 시간은 약 16분 39초 정도를 더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 선생님의 책에 의하면은 박기호 기관장이 선교에 있다가 10초간 자연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해상을 살펴보고 들어오는 것이 CCTV에 잡혔습니다. 요겁니다. 예, 바로 저 사람이 박기호 기관장인데요. 바로 저 시간 8시 39분 13초에서 23초 10초 동안 세월호의 항적 위치를 살펴보면요. 먼저 선교로 불리는 조타실에 항해사와 조타수만 있었던 시간은 07시 30분 당직 교대가 있었던 시간부터 최종 탈출할 때까지였습니다. 자, 드디어 세월호는 맹골 수도에 들어섭니다. 거기만 빠져나가면 바로 제주인 거예요. 그런데 하필 세월호가 맹골 수도에 들어섰던 8시 30분 전으로 박기호 기관장이 조타실 선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8시 39초에서 10초간 그는 잠시 좌측 조타실 통로로 나가서 해상을 살펴봤다가 다시 선교로 들어옵니다. 박기호 기관장은 다시 선교 조타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8시 41분에서 8시 46분 정도 5분간 지속적으로 우연 엔진이 슬로우 다운이 일어납니다. 배의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연 텔레그래프가 1단계씩 슬로우 다운 시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배는 급격히 돌지는 않았어요. 조타수가 타가 조금 무겁다라고 느꼈던 시간입니다. 실제로 진술에 타가 좀 무겁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기호 기관장이 잠시 후 4분간 조타실에 있다가 선장 침실로 종이컵을 들고 나갑니다. 4분 동안 선장실로 들어간 겁니다. 네. 왜 선장실에 갔을까요? 선장이 그 안에 있었나요? 선장실에 있었다니까요. 예. 갑자기 4분간 조타실에 있다가 선장 침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컵을 들고 가요. 4분간 무려 선장과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 상상하기가 끔찍해서. 예. 아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을 해요. 마치 선장은 팬티바람으로 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선장은 위급 상황을 가장 먼저 조타실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위급 상황. 그렇죠. 그런데 이 항해사보다도 늦게 들어왔거든요. 아마 그 4분 동안에 기관장이 선장실에 가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시그널을 주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이거 진짜 끔찍해요. 자, 끔찍해요. 왜 하필 당시 박기호 기관장은 텔레그래프에 손을 댔을까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참사 가족을 만나시고 돌아가신 뒤에 세월호 학살 국정원의 기록과 통수권자로서 국방부 해군의 기록을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왜 하필 박기호 기관장은 텔레그래프에 손을 댔을까? 다시 한번 텔레그래프라는 것은 선박의 전 후진 속도를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네. 세월호는 좌우 이축 1타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조타실로 박기호 기관장이 들어오고 나서 잠시 후에 세월호가 급격히 우연으로 돌기 시작을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 우측 저렇게 텔레그래프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텔레그래프를 데드 슬로우 어헤드 상태로 내려버린 겁니다. 배가 확 우측으로 갑자기 돌기 시작하자 조타수는 배가 도니까 그냥 갑자기 능동적으로 좌연으로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15도 이상 변침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의 경사는 10도 이상 좌측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면서 넘어가는 거죠. 예. 하지만 세월호는 더 빠르게 15도 우연으로 획 돕니다. 바로 박기호 기관장이 텔레그래프에 손을 대고 세월호가 우측에 15도 돌았던 그 시각
29초 동안 도대체 조타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연으로 15도 정도 급행사하기 전에 29초간의 세월호의 항적이 사라졌습니다. AIS 신호라고 불리는 항적 신호죠. 선박 자동 식별 장치라는 것인데 특정한 곳을 지정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초단파 VHF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사방으로 방송하듯이 송출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세월호의 참사의 결정적 시간대인 저 29초 블랙박스 같은 건데 그게 기록이 결정적인 시간대에 사라졌다는 거네요? 사라진 겁니다. AIS 전문업체 이근석 대표는 간혹 중간에 몇 초간 신호가 안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29초간 장시간 오랫동안 신호가 안 들어오는 경우는 자신이 AIS 기지국 운영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적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 이전 시각에도 조금씩 일정한 패턴으로 약 27, 8초 정도 항적 기록에 보이지 않았던 패턴이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세월호는 급격히 우측으로 무려 25도나 급선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월호가 좌측으로 약 26도 정도 기울어지자 갑판 위의 컨테이너 박스가 좌연으로 무너지고 그렇겠죠. 그에 따라서 배가 더 기울어지니까 갑판 D데크에 100톤 정도에 달하는 4개의 중량 화물이 있었습니다. 네. 레미콘 하나 그리고 드라이어 3개. 이게 좌연으로 모로 확 쏠려버립니다. 그 뭐 항적수? 뭐 그게 또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렇죠. 방금 또- 평연수가 없는 상태에서. 네. 예. 고박도 안 한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과 고박도 하지 않았던 2,000톤 가량의 화물들이 급격히 쏠리는 좌측으로 거죠. 확 날아가듯이 쏟아진 겁니다. 큰 소리도 나고요. 진동도 울렸습니다. 세월호는 무려 52도까지 기울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08시 49분 50초 정도에 제일 먼저 2등 항해사가 조타실로 뛰어들어옵니다. 네. 2등 항해사가 선장보다 먼저 들어온 겁니다. 배가 급격히 기울자 이제 발라스트 펌프를 작동시키려고 그렇죠. 그나마 남아있는 평형수를 어떻게 해보려고 네. 들어온 겁니다. 텔레그래프가 있는 브릿지 콘솔로 딱 가서 보니까 우연 엔진이 데드 슬로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기관장에게 이게 왜 데드 슬로우로 되어 있습니까? 네. 라고 물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기관장이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박기호가? 그러네? 예. 그남 얘기하듯이. 예. 어허. 자기가 해놓고. 응. 예. 우연 엔진을 박기호가 하면서 스톱으로 만진 거예요. 예. 야, 이거 참 동시에 2등 항해사는 발라스트 펌프를 작동시키려고 했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 버튼을 눌렀는데 작동이 안 돼요. 무려 3개의 발라스트 펌프가 다 고장이 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우연도 거의 없죠. 네. 그 후 무려 1분 뒤에 네. 좌연 엔진을 박기호 기관장이 정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네. 그 1분 15초간 세월호는 좌연 엔진은 전속으로 막 돌고 있었고 하나는 프로펠러가 멈춰 있었고. 우연은 스톱. 그러니까 뭐 이렇게 틀어질 수밖에 예.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 기관장 조사 안 했습니까? 했죠. 했는데. 했는데 처음에는 조사받을 때는 대부분 부인했어요. 입도 맞췄고. 근데 법정에서 기록이 달라지는 거예요. 법정 진술이 다 달라집니다. 네. 지금 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게 다 법정 기록이에요. 기록이니까 예, 법정 기록. 수사 기록이 아니라 수사 기록이 아니고. 어. 수사 기록에는 선장이 지시했다. 네. 선장이 지시해서 텔레그래프 조작했다고 했어요. 수사 기록에는. 근데 법정 기록에는 선장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예. 결국에는 그 선장은 이제 알고 있었지만 실행은 기관장이 다 했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예. 야, 자, 그러니 그 1분 5초간 세월호는 좌연은 전속으로 프로펠러가 돌고 있었고 엔진이 풀가동 상태였고 우연은 스톱인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바로 그 시각이 급격히 세월호가 우연으로 확 쏠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약 2분 뒤에야 이준석 선장이 조타실로 들어옵니다. 이준석 선장이 조타실에 들어선 시각이 08시 55분이었어요. 그때는 이미 2개의 엔진을 다 스톱으로 내린 상태였지요. 네. 이때 박기호 기관장은 3층으로 또 내려갑니다. 현장을 떠났어요. 조타실에서 내려가요.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기관실 애들이 안 올라오니까 내려가서 기관실 직원들과 만나려고 내려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일단 왜 하필 당시 박기호 기관장은 텔레그래프에 손대기 직전에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배 가장 밑에 있는 기관실 직원들에게
빨리 올라오라고 전화를 합니다. 박기호 기관장은 텔레그래프에 손대기 직전에 기관실로 일단 전화를 해요. 네. 해가지고 기관실 직원 모두 위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조실 에어컨 룸을 청소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청소를? 다들 지금 빨리빨리 올라와서 공조실 청소해. 공조실 위치가요, 선장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정황상 자기 식구들 죽지 말라고 그렇지. 뭐 그렇게밖에 일단 추정이 안 되네요. 예. 아니 배 제일 밑에 있는 기관실 직원들한테 네. 배가 갑자기 기울기 전에 네. 전화를 해가지고 야, 니네 다 올라와. 위로 올라와서 선장실 옆에 있는 공조실 에어컨 룸을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되죠. 납 듣고 안 가죠. 그래서 안 갑니다. 음. 지시를 안 때리고 커피물도 올려놓고 평소처럼 기관실에서 일을 했어요. 잠시 후 박기호 기관장이 조타실에서 첫 번째 텔레그래프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서서히 우측으로 돌기 시작하자 또다시 기관실로 전화를 해서 노발대발 큰 소리를 칩니다. 왜 안 올라오냐고. 그렇죠. 자, 그리고 배가 30도 정도 기울자 또다시 박기호 기관장은 세 번째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부 막내, 기관부에 막내가 있어요. 여성이에요. 네. 이수진 3등 기관사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바꾸자 박기호 기관장은 그 이수진 3등 기관사에게 빨리 올라와! 왜 안 올라오고 뭐해! 라고 소리를 칩니다. 박기호 기관장이 이수진 3등 기관사에게 전화를 하는 순간 브릿지에 막 들어왔던 조타수들은 기관장이 선장 지시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기관실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기관원들을 다 올라오라고 하니까 황당했다고 말을 하게 됐어요. 네. 네. 야. 이제 기관실 직원들은 부랴부랴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박기호 기관장은 기관실 1등 기관사가 아닌 3등 기관사 이수진 씨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올라오라고 네. 했을까? 저희 열린공감TV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당시 박기호 기관장은 유부남이었습니다. 네. 3등 기관사는 당시 나이 25살의 젊은 여성 이수진 씨였습니다. 네. 두 분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내용 관계다. 네. 세월호 선원 가족 중에 한 명인 분과 정말 어렵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아가씨예요. 거기 거기에 기간부에 있는 아가씨인데 아주 이쁘게 생겼지.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보면 손원들 망신을 얼굴에 정말 멋지를 다 했어요. 그분이. 기관장이요. 그 통항에서 아니 사람의 생명을 구할 생각을 안 하고 맥주를 먹어요? 그거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뭔가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의 내면의 세계에 뭔가 불안감이 있었나 보죠. 네. 어휴, 야, 이거 진짜 뭐. 너무 좀 내가 그동안 세월호에 대해서 꽤 많이 한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완전히 그냥 뭐 쇠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입니다. 진짜. 네. 자, 왜 하필 당시 박기호 기관장은 배가 급격히 기울자 조타실을 나와서 3층으로 내려가가지고 기관실에서 올라온 기관부 직원들과 따로 또 만났나 이겁니다. 박기호 기관장은 조타실에서 내려가고 기관실에서 올라온 기관사들은 3층 B데크 선밑 쪽으로 올라와서 만납니다. 이게 일반 승객들은 다니지 않는 선원들만 다니는 통로로 통로. 올라온 거예요. 같은 층 선수 쪽에 있는 식당과 노래방 등 승객용 시설과 거리가 격리되어 있어서 일반 승객이 접근이 어려운 공간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인 그곳에 올라와서 무려 30-40분 동안 벽에 기대서 담배를 나눠 피고 캔맥주를 마셨습니다. 저 사고가 난 상황에서? 기관실 직원들이요. 네, 기관장과 함께 만나서 아, 박기호 기관장과 1등 기관사는 3등 기관사 방에서 가지고 나온 캔맥주를 한 캔씩 마십니다. 배가 위험에 빠지면 기관장 지휘 아래 기관부 선원들이 배 좌우에 있는 구명벌을 바다에 투하하고 비상사다리에 공기 미끄럼틀, 슈트를 설치해서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아예 무시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배가 완전히 기울자 자기들만 아는 통로를 이용해서 집단 탈출합니다.
배를 버려야 하는 퇴선 상황에서 기관실을 총지휘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장이 앞장서서 근무지를 이탈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도대체 박규호 기관장은 자신 부하들과 모여서 맥주를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박기호 씨는 지금 감옥에 있겠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징역 10년 받고 나왔습니다. 자유의 몸입니다. 10년이 지나서? 예. 그 기관사들은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지금 이준서 선장 빼고 전원 자유의 몸입니다. 9시 35분경 해경 123정은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합니다. 당시 세월호는 50도 정도 좌연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계속해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었고 시급하게 승객들을 퇴선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지휘함인 123정은 세월호의 교신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월호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객에 대한 퇴선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123정은 현장에 도착해서 세월호를 향해서 접근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어서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8인승 고무단정을 바다에 내립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향해서 출발한 저 고무단장은 세월호를 향해서 곧장 직진해서 9시 39분경 세월호 3층 좌연 갑판에 있던 5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123정으로 돌아옵니다. 저 사람들 모두 기관실 선원들이었습니다. 아, 승객이 아니라? 네. 승객들은 그때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고. 이게 보니까 정교한 시나리오였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배 안에 있을 분들을 구조해야 하는데 구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다 가라앉아서 네. 이제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보고만 있었어요. 방치만 했었어요. 그래놓고는 뭐 밤새도록 수색 작업이 있었다느니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기관실 직원들이 탈출하는 저 순간에 여객부 직원들도 뒤이어서 탈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여객부 직원 중에 한 명은 끊임없이 선내 방송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라 한 거죠. 가만히 있어라. 예. 자, 왜 하필 사고 후에 1기관사 손지태 씨가 자살을 시도했는가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4월 21일 오전 11시 40분경에 전남 목포시 죽교동 모텔 3층 객실에 비치된 비상탈출용 밧줄로 저 1기관사 손 씨가 목을 매려고 시도하다가 모텔 직원에게 제지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 씨는 소주를 마시던 중에 3기관사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진 씨가 찾아오자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가버렸다고 해요. 왜 이수진 씨가 그날 손지태 씨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 씨는 갑자기 이수진 씨를 방에서 내쫓아 버리고 문을 닫아 버렸을지도 의문입니다. 손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씨는 1층으로 내려가서 모텔 직원한테 손 씨가 자살하려고 한다. 예비키로 방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모텔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손 씨가 밧줄을 동그랗게 말아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기관장 박기호의 집 방 쓰레기통에서 수상한 메모지를 발견합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관계자로 보이는 직함과 전화번호 3개가 적힌 메모지를 구겨진 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그 3개의 전화번호가 각각 누구의 전화번호였을까요? 손 씨의 모텔에서 발견된 4월 19일 오전 3시 30분에 편의점에서 26,200원어치 먹을거리를 산 영수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부 직원들과 함께 이 모텔에 함께 묵으면서 뭔가 대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손지태 씨는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 오전 9시 49분경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또 국정원 취조가 있을 텐데 마스크하고 가유 완전 무장할게요 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해경 기록에 따르면 그는 17일 날 해경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전에 국정원하고 먼저 만난 겁니다. 국정원 그 배가 국정원 배다. 그래, 국정원 배다 뭐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국정원 배라고 나는 강력하게 의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했던 말이에요. 네,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전에 별도로 국정원과 사고 직후에 따로 선원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자, 왜 하필 국정원 관련 문건이 세월호에서 발견되었을까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바다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세월호의 업무용 노트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업무용 노트북을 포렌식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결정적인 문서가 복원이 됩니다. 바로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 사항, 국정원 지적 사항이라는 파일이 발견된 겁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여객선을 점검한다? 문건의 내용은 어느 곳이 선사인지 알려주는 대목인 듯 보입니다. 천장을 도색을 해라. 재털이 위치라든가 자판기 설치, 심지어 화장실 거울 교체라든가 직원 휴가 계획서까지 무려 100여 가지의 항목을 지적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해운 회사에서나 해야 될 일을 왜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정보기관의 지시라고 보기에는 저게 선박 운영과 관련된 매우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였거나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네. 많이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원 및 직원 인사관리 관련 지시뿐만 아니라 선사 직원의 노무라든가 인사관리에 해당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훗날 저 해당 문건이 논란이 되니까요. 세월호가 국가보호 장비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테러라든가 보안 대책을 위해서 예비조사를 나가서 대테러 보안상 문제점 단 4가지만 구두로 지적했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재탈이 위치까지 이렇게 예. 세심하게 따졌으면서 사실과 완전히 달랐던 네.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저 문건은 선사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100가지의 세부 업무가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극복시키는 핵심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왜 하필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 요원들이 세월호 사건에 개입하고 감시했을까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팽목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유가족, 해경,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구조대원과 응급사들, 일반인 등등 정치인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틈 속에 국가기관원들이 잠입해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 등이 개입해서 TF팀을 만들고 세월호 유가족을 감시하고 각종 여론전을 펼치면서 당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유가족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선동도 하고 뿌락지. 예. 네. 여론도 조성하고 네. 뭐 그랬던 거죠. 네. 당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 국정원이 세월호를 임차해서 청해진 해운을 통해서 운영을 맡겠다라는 얘기들이 들렸었는데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세월호가 청해진 명의로 된 국정원 소유로 확신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무수한 선박 중에서 유일하게 세월호만 사고 시에 제일 먼저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실제 침몰 사고 직후에 제일 먼저 국정원에 신고한 것이 맞다. 국정원이 양호공제화라는 명의로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운영하는데 선박, 항공기, 골프장 등 무제한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내역을 절대 안 밝히고 있다. 선박 구입 운항도 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해진 해운과 국정원은 참사 이전 3년 동안 최소 12차례 이상의 모임을 가졌고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접대 자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제가 저때 무슨 대화 내용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참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네. 세월호 관계해가지고 왜 이게 국정원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시는데 저기 무릎을 쳤어요. 네. 박사구나 거의. 네. 저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작은 방에서 말씀 나눴던 기억이 네. 납니다. 특히 청해진 해운 제주지역 본부장의 수첩이 발견됐는데 네. 국정원 외 10명 세월 타고 내려오다. 관광 후 세월 타고 가다. 라는 메모가 발견되기도 세월 했습니다. 타고 가다는 말은 뭐 세월호 타고 세월호라는 네. 얘기죠. 네. 예. 또한 보안 측정을 끝난 직후인 2013년 3월 22일 메모에는 국정원과 선사 대표 회의, 라마다 호텔 12시, 소름 끼치도록 황당한 일이 징계를 넘어서 경고 수준 메시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황당한 일이 징계를 넘어 경고 수준 메시지. 무슨 내용일까요? 그 국회도 국조특위가 있었을걸요? 있었어요. 총 9번의 네. 조사위가 있었습니다. 그 뭐야, 근데 이게 다 드러났는데. 결론은 2가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내인설도 있었고 외인설도 네.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
추정된다.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니 지금 법원 판결만 보면은 이게 네. 다 드러나는구만. 네. 어느 놈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될지. 네. 이제라도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려 그 9번 동안에 400억 원이나 되는 혈세를 썼습니다. 근데 열린공감TV가 2년 동안 취재한 것만도 못한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 나왔으면 결론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디서 어떻게 막혀가지고 왜 이렇게 공회전되느냐라고 질타를 하고 그 종지부를 찍을 그런 책무와 또 그런 여건이 마련된 거 아니에요? 추정 한번 해볼까요? 네. 차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꾸며낸 일이다. 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두려워서 못했다? 그럼 뭐하러 대통령 합니까? 이건 어디까지 추정입니다. 자, 왜 하필 국정원이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국정원이 대선 때 개입한 것 때문에 검찰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검찰이 조지고 있을 때 네. 그때 이 사건이 벌어진 네. 거예요. 자, 그때 막 윤석열 검찰이 조지고 있었을 때 이른바 댓글 사건 때문에 그런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국정원이 진짜 완전히 무너질 만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당시 대한민국 전국을 흔들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터진 겁니다. 유성 씨. 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국은. 그리고 그 다음 날일걸요. 아마 네. 세월호 참사. 맞습니다. 예. 네. 전날 4월 15일 날 당시 국정원장이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 상황이 있었어요. 국정원이 탈북민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성 씨를 북한 간첩으로 몰아서 기소한 사건인데 이게 증거 조작이라는 사실이 발각이 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출했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 국경 기록이죠. 그게 중국 정부의 공식 공문서들이 국정원에 의해서 위조된 거였죠. 가짜 서류라는 사실이 폭로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입출 이래야 되는데. 네. 그게 뭐 어떻게 입출 출출 네. 출이었나 뭐 예. 그랬을 거예요. 네. 예. 국가정보기관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타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한 사상 초유의 스캔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2014년 세월호가 출항하던 4월 15일 정권 차원의 위기감이 고조가 됐고 당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정보기관의 수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엄청난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참사가 벌어져서 이 뉴스는 싹 잊혀졌습니다. 네, 4월 15일 같은 날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국정원에 뼈를 깎는 쇄신을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언론과 정치권은 국정원장 사퇴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일들이 막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바로 다음 날 바로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온 나라의 시선과 언론의 모든 보도가 세월호 참사로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날까지 전국을 집어삼킬 듯했던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대국민 사과와 관련 책임자 처벌 이슈는 하루아침에 모든 언론과 대중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참 정황은 참 그런데 네. 이게 참 너무 끔찍하네요.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추정이 맞다면 너무 끔찍해요. 자 그렇다면은 네. 국정원 소행으로 점점 굳어져 갔는데 우리의 그 심증이 그 시기에 거의 다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났어요. 이 결론이 다 드러났고 윤석열이가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임관혁 시켜가지고 세월호 진상 규명에 나섰단 말이죠. 별도의 그 합수부였나요? 아무튼 합수부니까 만들어갖고 지금 수사 총지휘에 있었죠. 예, 그게 본인이 이제 네. 그 당시에 이거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한번 지시해서 수사를 해보도록 하자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잘 보면 알겠지만 당시에 윤석열이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던 와중에 유우성 사건이 터졌고 그래서 국정원이 그 정말 존재의 위기를 만날 그 시기였단 말이죠. 국정원과 윤석열이 속한 검찰이 강력하게 싸우던 대립하던 그런 시점이었고 훗날에 윤석열이가 국정원 한번 손봐야겠다 그 마음으로 세월호 조사를 이렇게 수사를 하도록 시킨 것이고 네.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과정을 보게 되면은 국정원의 그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이 결론을 내려야 될 문재인 대통령 끝내
눈만 끔뻑끔뻑하고 아무 결론 내리지 않은 채 정권을 윤석열이한테 넘겼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황상. 왜냐하면은 이거 말고도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박근혜가 막바지에 막아놨던 기록물, 7시간 기록물에 대한 것도 솔직히 박근혜가 막았다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요. 네. 그걸 보면은 우리는 그때는 또 문재인이 벌써 30년 동안 볼 수 없어요. 국가기록물 무슨 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왜 못 보냐, 지금 그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칼을 뽑았다는 느낌이에요. 결국 지금. 대법원에서 그 국가기록을 이제 결국에는 다 공개하라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팽목항에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갔던 아까 말씀드렸던 제보자, 네. 민간 잠수사이자 시민활동가. 이분은 현장의 실제 컨트롤 타워는 해경이 아니었다. 군 기무사와 국정원이었다라고 네, 말을 합니다. 그래요. 제보자가 참사 당일부터 있다가 다시 생업 때문에 잠시 올라갔다가 3일째인 18일 날 저녁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선미 진입 구조 방안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상복을 입은 유가족으로 유장한 국정원 추정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고 3일째 저녁에 거기 현장에 내려갔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정치인들 통해서 이렇게 구조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고 막 해수부랑 이런 데 했었는데 되게 냉소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면 네가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갔죠. 18일 저녁부터 이제 계속 상주했었는데 18일 날 이렇게 저녁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세월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선내 진입조차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잘못돼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안내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유가족 동의 얻어가지고, 그거를 그날 밤에 밤새 준비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선내로 진입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서 해상에까지 갔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어디서는 또 가라 그러고 어디서는 못 가게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게 됐는데 그날 제가 내려가서 18일 날 느낀 게 검은 정장 입은 남성이 2명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이제 그때는 국정원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고, 왜냐면 이제 경황도 없고 저는 상복을 입고 온 유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유가족이라고 하기에는 해경 그 상황실도 제대로 팽목항에 갇혀있지가 않았었거든요. 그 팽목항 대합실을 임시 상황실로 쓰고 그것도 이제 제대로 갖춰진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고, 해경 그 전남 해양지방경찰청 뭐 텐트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지나치면서 봤던 그 남자가 의자에 기대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눕다시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가 많지 않았었고 제가 사진 보내준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해경에 이제 그때 막 상황실 만들고 상황판 만들고 막 정신없이 다들 일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좀 젊어 보이는 제 나이 정도 보이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유가족이라고 생각했다가 유가족이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래서 이제 그때 든 생각이 이게 조직이 다른 조직이구나 얘는. 네,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아이디어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동의 얻어서 이제 막 밤에 뭐 어구상 막 가가지고 뭐 준비해서 아무튼 뭐 이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저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하는 친구들이 또 막 현장에 있고 뭐 기자도 있고 막 이래서 저를 누군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에 보니까 그 제가 국정원 요원이라고 의심했던 사람이 뒤에서 엄청나게 막 매서운 눈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막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을 주시하며 예의주시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국정원 요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현장에 계속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날 서해청장하고 이렇게 뭐 브리핑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해청장이 이제 저를 되게 신임을 해가지고 그날 새벽에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 설치하는 군안 도구를 막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랑 서해청장이 와서 이제 그때부터 되게 가까워져서 저를 굉장히 신뢰를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어떻게 이 배에 접근해야 되는지 뭐 구조 군안 가이드 매뉴얼도 없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진짜 아수라장이었어요. 컨트롤 타워도 없고 다들 모르는 거예요. 이 큰 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진입을 하고 있었죠. 그 선수에서 묶어가지고 이제 선내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선미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그 해상에 나갔는데 결국은 이제 못했어요. 가면 뭐 계속 대기하라 그러고 뭐 승인 받아야 된다고 하고 뭐 이러면서 몇 시간만 계속 배에 둥둥 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바람 불고 뭐 이래가지고 철수하게 됐는데요. 네. 실제로 당시에 국정원 기무사 그리고 정보사 요원들이 은밀히 TF팀을 만들고 활동했다는 사실들은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그 당시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 요원들이 TF팀을 만들었고 활동했을지,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입니다. 사고 직후 선원들과 기간부 선원들이 승객 퇴선 명령도 내리지 않은 채 가장 먼저 탈출한 이유는 너무도 소름이 돋습니다. 자신들의 미션은 배를 기울이는 것까지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대형 참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뭐 1등 항해사 자살까지 시도했던 거 보면은 예. 누군가 막으러 온 사람은 있었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양심의 가책도 받았겠죠. 그냥 뭐 예. 이 정도까지 커질 줄은 뭐 추정입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정도까지 크게 사고를 낼 생각은 아니었을 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사고는 참사로 이어졌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자, 배가 침몰한 이후에 국가 권력은 무엇을 했을지 승객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사찰했고요. 기무사, 현 방첩사죠. 저 일 때문에 기무사가 역사상에서 사라졌어요. 노상원이 참 그 당시에 기무사령관, 노상원은 정보사였고 정보사령관이었다는 것도 정말 예. 쇼킹하네요. 당시 60명 정도의 TF팀이 꾸려졌던 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그날 또 그 다음 날 밤새도록 구조 작업이 이어졌다라는 가짜 뉴스가 공영방송을 통해서 맞습니다. 마구 전원 구조고 역사상 대한민국 언론의 정말 오보 중에 오보 아닙니까? 그 막 그냥 그때 그거 갖고 아무튼 자, 그 당시에 국가기관, 국정원, 기무사, 그리고 정보사, 요원들 TF팀은 실종자 가족들을 강경, 중도 성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팽목항과 안산 단원군은 물론 가족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떤 예능을 보는지까지도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 김영호 씨 네네네. 유민 아빠 가족사를 막 들춰내고 네. 아빠의 자격 운운했던 이 나쁜 새끼들 아닙니까 정말? 심지어 개새끼들. 보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정보까지 제공하기도 했답니다. 새끼들 진짜. 여론전을 펼친 거죠. 예. 기무사, 현 국군 방첩사령부는 이 사실이 발각되자 7박스 분량의 세월호 관련 문건을 모두 파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 일로 기무사는 사라지고 방첩사가 된 거죠. 네. 2014년 8월 국정원 요원이 동부시립병원 CCTV에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38일째 단수 중이던 방금 말씀하셨던 김용호 씨의 주치의를 찾아가서 건강 상태라든가 휴유증을 몰래 캐묻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히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게다가 국정원 예산으로 제작된 여론 호도용 동영상이 일베 등을 통해서 유포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아이들을 바다에 잃고 오열하는 부모들은 반정부 세력으로 낙인 찍혔고 네. 매주 청와대의 VIP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만족해 하신다라는 유가족 탄압 보고서를 올린 자들입니다. 참사만큼이나 소름 돋는 국가 폭력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소름 돋는 것은 유가족 사찰 관련 문건의 작성자가 지난 2014년 5월 15일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세월호 직원으로 추정한다라고 국회 정보위원회 결산보고 회의에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국정원 측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이미 숨졌기 때문에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묻혔습니다. 제보자는 계속해서 국가기관이 구조방치와 생존자 은폐 조작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들이 장시간 동안에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봄철에 두꺼운 옷과 구명조끼를 입었던 17세에서 18세 되는 아이들이 선내에 에어포켓에서 꽤 오랫동안 생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8일, 19일 배가 기울면서 시신들이 갑자기 대거 떠오른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까지 아이들이 자력으로 탈출을 시도하려고 배가 뒤집힌 상태에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대부분 그 근처에서 사망을 한 것이죠. 배가 이제 딱 올라오니까 애들이 같이 떠올라온 겁니다. 구조는 뒷전이었고 유언비어 대응팀을 운영했습니다. 해경은 팽목한 현장 상황실에서 6명에서 7명의 PC 전단팀을 두고 생존자 관련 소식이나 정보 비판을 유언비어로 치부해버리고 여론을 통제하는 언론 플레이 전담만 시켰던 겁니다. 제보자의 구조 플랜도 방해했습니다. 제보자가 유속을 고려해서 섬유로 즉각 진압하려는 합리적인 구조 가이드라인을 짜가지고 장비까지 준비해 갔음에도 해상에서 해경과 가짜 유가족 행사를 하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진입을 가로막고 제보자를 구조하러 간 분들을 막았어요? 예,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막았죠. 예. 참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제보자의 뒤를 밟았고 이들이 제보자의 목을 조르고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보자는 허탈한 마음에 회사로 복귀를 했는데 계속해서 마티즈 차량 2대가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신들의 동태를 살폈다고 합니다. 사찰 당하는 거죠. 예.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세월호 그냥 그 수장시키자라고 이제 군기무사가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그 물어봤었거든요.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아유 그거는 유가족들이 절대 반대할 거다. 그거 물어봤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 이제 유가족들한테 돈을 주고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얼마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런 이후에 신문을 하고 수색도 이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5명인가 뭐 6명인가 남았을 때 더 이상 진척이 없으니까 이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주고 이게 더 이상 이제 수색도 종료하고 세월호 그냥 수장시키자고 하려고 하는데 군기무사 쪽에서는 3, 4억 정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정도 주면 될 것 같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다음에 유가족 속에 유가족이라고 하는데 유가족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굉장히 건장한 군인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공격당했어요. 목 졸라서 막 죽을 뻔 뒤로 막 밀어가지고 목 졸라서 뭐 너 같은 뭐 죽여야 돼 갑자기 느닷없이 뭐 이유도 없이 저는 당시에는 누가 유가족인지 뭐 피하 식별도 안 되고 해경 정보과요원, 국정원 요원, 군기무사 정보과요원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됐죠. 아, 이 사람 국정원 쪽 사람이고 이 사람 해경들은 뭐 대부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정원이 아닌 애들은 군기무사 애들이고 그걸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현장에 있다가 뭐 저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제 계속 회사를 비워둘 수 없어가지고 잠깐 이제 회사에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 검찰버스 같은 게 3대인가가 다시 팽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려다가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따라갔죠. 그랬더니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날이었는데 현장에 도착해서 그 사람이 이제 호구조사하더라고요. 저한테 리시버 꽂고 이제 저 뭐 자기 딴에는 이제 제가 뭐 누군지 되게 궁금했겠죠.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 명함 주고 뭐 이러는데 뭐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목포 해경 출신이라 저한테 이제 해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도 목포에서 나름 이렇게 그쪽에 제가 고향이어가지고 고등학교를 목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디 고등학교 나왔냐 뭐 이렇게 호구조사하면 목포가 좁아가지고요. 몇 명 걸치면 다 이렇게 선후배 관계가 바로 조직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제 호구조사 들어가니까 갑자기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 같으니까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갔다가 제가 이렇게 회사에 복귀한 게 한 거의 1달 반, 2달 돼서 왔거든요. 근데 제 회사가 있는 곳이 굉장히 그냥 한적한 동네에 아직 입주가 다 안 된 그냥 그 상가 1층 상가고 2층 주택인 그런 그 빌라 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 회사가 있었는데 매일 밤 마티즈죠. 마티즈 2대가 매일 밤 회사 앞에 와서 밤을 새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인인 줄 알았어요. 둘이 연인들이 매일 밤 여기 만나서 데이트를 하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왜냐면 이제 국정원 요원들이 마티즈를 탄다는 생각을 못 했었고 그전에 이제 국정원에 사찰당한다고 생각했던 거는 저희 회사 간판이었거든요. 주소를 치면 근처까지는 오는데 회사 건물이 특정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하얀색 꼬란도가 계속 회사를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회사 주변을.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차량들 예의주시하게 봤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낮에 계속 바꿔요. 낮에는 카니발로 몇 명이 와가지고 마치 안에서 이렇게 무슨 도청 장비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있다가 가고 그 다음에 또 군기무사로 보이는 사람 와가지고 계속 차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왜 왔냐고 그러니까 쉬러 왔대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 마티즈가 도대체 뭐냐. 그러다가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되니까 이제 사라졌는데 거의 6개월 정도 지나고 매일 밤 왔어요. 매일 밤. 네.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예, 저 제보자는 현장을 총괄 지휘한 것이 해경이 아니고요. 군 기무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군기무사가 거기 왜 갑니까? 민간 세계에서. 네.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당시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조차 정부 관계자들만 모인 비밀 TF 팀이 있다라고 저 제보자한테 얘기를 했고 해경 측 인원은 단 1명만 들어갔다고 해요. 장비기술국장 그 사람 1명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상 기무사가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제보자가 들어온 악마의 세월이에요. 저때는. 네. 악마의 세월을 수습하지 못한 그 다음 정권도 뭐 악마와 다를 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보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이제 해경청장이랑 통화할 때 그 TF가 있었거든요. 그 합동 TF가 있었는데 거기에 해경은 1명밖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군기무사가 진두지휘하는 합동 TF가 있었고 서해청장 말로는 당시에 장비기술안전국장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현장을 총괄 지휘한 건 군기무사예요. 그거는 서해청장이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해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놀라운 제보를 또 하나 해주셨는데 당시 서해청장하고 매우 친분을 쌓였다고 해요. 저분이 이제 기술적인 걸 많이 조언을 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해청장도 굉장히 이제 동생처럼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끼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서해청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그 정보사 요원들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출발해야만이 도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맞춰서 왔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더래요. 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보사 요원들이 팽목하고 서망항에 그 도착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출발지로 역계산을 하면 그 사고가 나기 전에 출발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30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러니까 뭐 저기 걸교하고 어디 춘천에서 왔다던가, 아무튼 두 정보사 팀이인지 요원인지들이 팽목항에 도착한 시간을 역순해 보면 사고가 나기 전에 30분 전에 최소한 3, 40분 전에 출발을 해야 그 시간대에 도착했다는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저게 아까 그 기관장의 뭐 고의적으로 네. 이렇게 엔진을 끄기 전에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은 미리 맞춰갖고 그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나오죠. 시간대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바뀌고, 끝으로 왜 하필 세모그룹 회장 유병원은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되었나입니다. 세월호의 사주 청해진 해운의 사주는 유병원입니다. 그는 세모그룹 회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일명 구원파지요. 창시자이자 절대적 교주였던 사람입니다. 세모그룹 계열사의 주요 임직원부터요. 말단 직원, 심지어 공장 노동자들까지 싹 다 구원파 신도들이었다고 합니다. 1997년 세모그룹이 부도난 이후에 유병원 일가는 위장 계열사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었던 겁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 해운의 대표를 비롯한 그 육상직 핵심 간부들은 물론 배에 타고 있는 선장 혹은 주요 선원들, 뭐 항해사, 기관사 상당수가 바로 저 구원파 신도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러한 종교적 유대감은 선박의 안전이나 상식적인 해운 법규보다 교주와 회사의 수뇌부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기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선원들이 왜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모종의 어떤 지시와 압력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숨만 부지한 채 배를 탈출했을지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개연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2014년 6월 12일 날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심하게 부패해서 백걸화가 이미 진행 중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무용고 변사자로 처리가 됐어요. 한 달이 지난 뒤 7월 하순경에 가서야 뭐 유전자 분석을 했다고 하면서 우측 검지 지문 대조를 해가지고 해당 시신이 유병원이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은 국가수는 정말 부검을 진행을 했지만 시신이 너무 심하게 불패해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었거든요. 당시 수사 당국의 최종 결론은 자연사, 객사였다고 또 해요. 자살이나 타살의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 중에 지병 악화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자연사했다라는 건데 자연사를 왜 저곳에 가서 합니까? 자연사를 매실밭에서. 예. 저건 뭐 그냥 꼬리 자르기고 저분이 저 변사체가 유병원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뭐 네. 그때도 뭐 참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그게 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참 이 시나리오들이 하나같이 유치했다. 허접하네요, 진짜. 네. 그렇죠. 그런 아, 생각이 네. 들어요. 이렇게 종합으로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는 곳이 없었잖아요.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예. 뭐 정말 이런 말이 예. 생각이 영화나 드라마는 이렇게 해도 그지 같다고 욕 먹습니다, 진짜. 네. 문제는 당시에 저 시신이 발견된 게 불과 18일 만에 너무 심하게 부패가 됐다는 네.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부패가 됐을까? 법의학자들과 국가수 분석에 따르면 뭐 초여름에 고온 다습한 날씨와 비가 내리는 환경에 야외에 방치가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많은 변사차를 다루는 강력계 형사들 중에서 저하고 좀 친분 있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백골화가 진행이 되려면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려야 된다라는 게 상식이다라고 말을 그 하죠. 백골화가 진행되는 예. 동안에 발견도 안 되고 있다가 그것도 골 때리는 거죠. 그렇죠. 아, 발견 깊은 산속도 아니고 저기 그러니까요. 밭에서 시신 발견 당시에 머리카락이 완전히 부패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예. 가슴과 목 부분에 뼈가 하얗게 드러나서요. 누군지도 모르는 정도였는데 이게 18일 만에 가능합니까? 뭐 미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뿌리고 화골산 뿌리고 뭐 막 그냥 예. 참 정말 너무나 거지 같은 개돼지로 여기는 진짜 국민들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끝으로 제보자는 당시 국가는 승객 구조 방치와 생존자 은폐 조작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장기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내 에어포켓에 꽤 오랜 시간 생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게 애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잠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이 그 당시가 4월 16일이고 봄소풍이라서 옷을 그렇게 가볍게 입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스쿠버 다이빙 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웨이트수트 입으면 웨이트수트에 물을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면 이 웨이트수트 안에 물을 집어넣으면 그 물이 체온에 데펴져가지고 금방 그게 보온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비교적 뭐 여름도 아니고 어느 정도 부피감이 있거나 뭐 이렇게 점퍼를 입거나 패딩 자켓을 입거나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17세, 18세 이 나이 또래가 생존력이 가장 좋을 때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거의 구명동이를 입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면 물속에서 체온 유지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저체온으로 금방 죽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16일에 사고가 나고 18일에서 19일 새벽에 배가 좌연으로 기울면서 쓰러졌잖아요. 이때 갑자기 아이들 시신이 엄청나게 떠올라요. 근데 배 안에 있는 아이들이면요. 그냥 죽어있는 아이들이면 배 안에 갇혀있잖아요. 배가 방향이 흔들린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들 시신이 떠오를 수가 없어요. 배 안에 있으니까. 왜냐면 유리창이 깨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갑자기 그 새벽에 아침에 애들의 시신이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구 가까이인가가 갑자기 막 동시다발로 여기저기 발견되고 떠오릅니다. 막. 생존해 있던 아이들이 배 위치가 움직이면서 자력으로 탈출 시도를 했거나 탈출하려고 노력하다가 배가 이제 이게 세월호가 보면 갑판에 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난간 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걸려있던 아이들이 배 방향이 뒤집히니까 떠올랐거나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장 애들이 18일까지는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당시 명단 불러주고 막 이런 통화 내역이 뭐 메시지가 왔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조작이다 막 이렇게 유언비어에다 이렇게 뭉개버리는데 저는 그게 유언비어나 이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실제 그 당시에 생존자하고 대화했다고 증언을 했던 잠수부도 있었어요. 그 증언도 있었고 근데 그게 다 묻혀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갔는데 못 살리고 대화만 하고 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세월호 무게를 환산해가지고 제가 그걸 물리적으로 이제 톤수를 계산을 해서 공기가 얼마나 들어있으니까 세월호의 3분의 2가 공기로 차 있어야만 그만큼 6m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뒤집히자마자 세월호 선내 거의 대부분의 공간이 공기가 차 있었다고 보는 게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선수가 뜰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점 빠지면서 가라앉았고 그러다가 이제 배가 결국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론 사고가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은 아이들도 상당 복도 쪽에 있는 아이들은 뭐 많이 죽었겠죠. 근데 식당이나 넓은 공간에 어딘가 에어포켓에 있던 애들은 마지막까지 살려고 사실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수심 깊은 곳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구조 요청을 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해경이 그게 다 유언비어라고 뭉개버렸는데 그 당시에 해경이 어떤 걸 했냐면요. 언론 대응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팽목과 현장 상황실에서 한 6-7명이 PC 가지고 하는 게 그것만 했어요. 뭐 유언비어다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언론 플레이 하는 거. 그거를 전문적으로 거기서 그걸 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그 6명이 앉아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그 언론에서 뭔가 이렇게 해경에 대한 얘기나 뭔가 이런 생존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가 가짜다라는 내용을 전담적으로 대응하는 팀이 거기 있었어요. 아예 거기 뿌려놓고 그것만 했어요. 그 사람들은. 네. 그리고 끝으로 제보자는 당시 현장에서 우호적으로 지냈던 해경 또 과장급 한 분이 있었대요. 그 간부가 자기한테 정권이 바뀌면 양심 고백할 게 있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번호가 바뀌고 잠적을 해버렸다고. 그 정권이 얘기도. 2번이나 바뀌었는데 네. 3번이나 바뀌었는데 한 명이라도 사실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어쨌든 남경필 의원이 이제 그 여당 국회의원이었고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 사람이 무슨 과학기술부였나 뭐 뭔가 아무튼 그 위원장급이었어요. 남경필이 당시에. 그리고 해수부 장관 뭐 그 이주영이었나요? 그리고 해안부 장관 그 모든 사람이 모인 데서 브리핑하고 하기로 하고 심지어 저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그 언론에 발표도 나고 오시면 가이드라인 밤새 몇 개 설치할 수 있냐. 그 뭐 내가 뭐 최소한 4개에서 6개 정도 설치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첫날 한 개 실패했고 다시 가이드라인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뉴스에 나갔어요. 또 밤새 이제 뭐 해경이 가이드라인 추가 설치할 거다. 그리고 다음날 또 해상에 가면 해상에서 막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삼천공항 가서 김석규 청장 앞에 가서 보고까지 했어요. 승인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요. 여기서 팽목체육관에서 그 정부 고위 관료 기자들이 다 해서 저를 보내잖아요. 저를 안경필 에스코트까지 해서 배 태워 저를 보냈거든요. 장비 다 실어가지고. 그런데 삼천공항에 가면 삼천공항 가서 김석규한테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삼천공항 김석규한테 허가 받으러 가니까 그 이춘재가 나왔죠. 김석규는 안 나오고 그 문 앞에까지 갔었는데, 청장실 앞에 그 삼천공항 지하 꼭대기까지 갔었는데, 근데 이춘재가 나와가지고 가서 하시면 됩니다. 막상 가잖아요. 그러면 또 지원을 안 해줘요.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것 같다가 배를 타고 제가 단정을 제가 직접 지휘하면서 다녔었고, 근데 단정 타가지고 다 내려서 앵커 걸려고 하면 보여요. 바로 저 세월호 그 바지선 그 언딘 바지에서 경비국장이 운전 때려요. 야, 배 빼. 그럼 이제 하려다가 배 빠져버려. 그리고 당시 이제 그 해경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랑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지내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인천청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정권 바뀌면 양심 고백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 자기가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권 바뀌면 자기가 양심 고백 할 거다 얘기했는데, 제가 정권 바뀌고 전화해봤는데 다 전화번호도 바뀌고 다 바뀌어가지고. 참, 제보자는 단순히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참사가 아니라 국정원과 군 기무사가 사전에 철저히 기획하고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구조를 방해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밀히 국정원 직원들과 선원이 만났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영상으로 보시면 저런 일들을 만약에 국정원 직원들과 선원들이 모여서 꾸몄다라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AI 영상입니다. 예, 저거. 아이들을 예.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시간 동안에 여론 조작이나 하고 가짜 유가족을 투입하고 민간 구조를 방해하고 언론 통제하고 오직 사고의 진실 은폐와 정권 보유를 위한 공작만 대한민국 국가기관들이 수행했던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은 네. 제9지옥,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지옥, 가장 뜨겁고 가장 차가운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가느냐? 배신자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가론 유다 같은 또 브루투스 이런 존재들이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세월호에 공작을 가했던 자가 있다면 국민을 배신한 자 아니겠어요? 그 자들이 갈 곳이 제9지옥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도 끝으로. 네. 이재명 정부에서라도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유가족들이 유일하게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좀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진상에 대한 것을 한 점 의혹이 없이, 저희 뭐 국민적 의혹보다는 유가족들의 한으로 또 많은 분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없이 다 진상이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만으로도 문재인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네. 여태 문재인을 옹호하는 인간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동의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국가 권력이 가장 기민하게 움직이고 몰두했던 것은 차가운 바닷속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여론 통제와 철저한 진실 은폐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기한 수많은 왜 하필이라는 질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왜 하필 맹골 수도에 들어서자마자 기관장은 텔레그래프에 손을 대어 배를 쓰러뜨렸는지, 왜 하필 그 결정적인 29초의 항적 기록은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하필 참사 현장에서 해경의 구조대가 아닌 국정원과 기무사 요원들이 유가족의 탈을 쓰고 나타나 구조를 방해하고 사찰을 자행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음모론은 아닙니다. 수많은 법정 기록과 내부자의 증언,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매우 뼈아프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단원과 아이들이 배 안에 에어포켓에서 마지막까지 애타게 기다렸을 그 구조의 손길을 가로막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국가 폭력의 실체에 대해 저희 열린과함TV 취재진은 그 배후와 세월호 침몰의 진짜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그날까지 절대 취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됩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아 기울어졌어. 야 나 좀 살려줘. 진짜 춤추는 거야. 놀리는 거 장난 아니야. 찍고 있다 지금. 빨리. 야 엄마 사랑해. 나 못 보내는 거야. 엄마 사랑해. 이거. 너는 나 가져와야지. 나와. 아직. 할 수가 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저 너야. 나 왜? 하게 문자 오고 있어. 엄마, 아빠, 내 동생 어떡해? 내 동생 말은 절대로 수련회 가지. 어떡해!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